옛날에 저희가 젊었을 때 또는 뭐 중년기까지만 해도 일본 여행 간다 그러면 무조건 뭘 사오라고 부탁하는 게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같은 거.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전자상가 같은 데 가서 뭐 사다 줘, 뭐 사다 줘 부탁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는 일본에 가는 사람이 있어도 전혀 그런 거 부탁 안 합니다. 한국 게 더 좋거나 싸거든. 어떤 거는 더 우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가서 꼭 뭐 옛날에 그 아줌마들 많이 가면 뭐 밥솥을 막 사온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죠.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격차가 거의 좁혀져서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를 주름 잡던 나라였죠. 그 당시엔 반도체나 메모리 같은 것도 다 일본이 했었고요. 근데 미국이 그 일본의 엄청나게 강한 경제력을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80년대 소위 이제 플라자 합의를 강요하고 일본을 주저앉힙니다. 그 덕에 한국이 좀 수혜를 입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일본한테 박탈당한 걸 한국이 졌으니까 미국이. 근데 어쨌든 지금의 한국은 일본하고 일본은 그 이후로 정체했으니까 크게 발전이 없이 거의 따라잡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똑같다고는 얘기하기 어려워도 거의 근접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기성세대, 특히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되는데요. 우선 노인 세대는 한국에 대한 배타주의가 여전하고요. 우월주의도 심합니다. 우리가 훨씬 잘났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인을 반대급부로 깔보는, 경멸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하다. 근데 그 이유는 이 일본의 노인 세대는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 든 어른들 중에서 일본 식민지 시절을 경험한 분이 있는 것처럼 일본도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전후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빠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소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경제 강국으로 등장할 때 한국은 그때 그만큼 잘 살지 못했죠. 비실비실했습니다. 먹고 사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본 세대가 지금의 노인 세대, 기성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일 간의 객관적인 어떤 격차가 컸던 시기, 이 시기를 고스란히 경험했던 세대가 노인 세대이다 보니까 한국을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죠. 또 이 노인 세대는 제도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층이 한국에 대해서 혐한 교육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아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젊은 세대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젊은 세대가 경험한 한국은 노인들과는 다르죠. 한국에서 열린 뭐 2002년 월드컵도 젊은 세대들은 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이미 좀 나이가 좀 들었겠지만, 그 이후에 한국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한국의 소위 문화, 한류라고 하는 것이 일본,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막 뒤흔드는 모습들, 이런 것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일 관계에서 뭐 극적으로 과거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저희가 젊었을 때 또는 뭐 중년기까지만 해도 일본 여행 간다 그러면 무조건 뭘 사오라고 부탁하는 게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같은 거.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전자상가 같은 데 가서 뭐 사다 줘, 뭐 사다 줘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일본에 가는 사람이 있어도 전혀 그런 거 부탁 안 합니다. 한국 게 더 좋거나 싸거든. 어떤 거는 더 우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가서 꼭 뭐 옛날에 그 아줌마들 많이 가면 뭐 밥솥을 막 사온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죠. 이 젊은이들도 그런 걸 경험한 세대예요. 한일 간에.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도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옆에서 이제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과거 세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고, 이 젊은 층은 제도 교육 영향도 거의 안 받아요. 학교에서 아무리 혐한 교육해도 집에 와서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보면 다 그거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는 독자적으로 정보를 자기가 수집해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지배층에서 소위 조장하는 혐한의 영향을 적게 받는 세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열렸던 뭐 BTS 공연이었나 하여튼 거기서 아리랑 떼창 현상도 있었다, 뭐 얘가 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일본의 젊은 세대는 그런 걸 보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나이 든 세대에 비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원래 혐한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심리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혐오라는 것은 나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서 가지는 거거든요. 위협하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혐오 감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음식에 대해서 혐오가 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뭐 식중독에 걸린다든가 죽는다든가
이랬을 때 그 음식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혐오를 가진다는 것은 일본이 한국에 해를 끼칠 때, 위협을 가할 때 혐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이 일본에게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에 우리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강대국이었지만 일본에 쳐들어가서 일본 사람들 죽인 적도 없고 식민 지배한 적도 없고 또 뭐 약탈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문화를 전파해줬죠. 문명과 문화를.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한테 도움을 주면 줬지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과거를 떠나서 최근에 와서도 한국이 뭐 일본한테 무슨 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생겨났다, 혐한이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작해낸 그런 어떤 가짜 사회 현상에 가깝다 해서 그렇게 보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하고 군국주의화에 성공한 다음에 침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시아를. 근데 아시아를 침략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좋아한다든가 뭐 우호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일본의 일반적인 병사들을 동원해서 그걸 공격하려면 그 나라에 대한 혐오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증오나. 그래서 정환론이 일본에서 등장하면서부터 한국에 대한 혐한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그리고 그 지배층, 군국주의 지배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다카이치까지.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장하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혐한을. 그래야 자기들이 군국주의화에 성공했을 때 한국을 또다시 점령할 수 있고 침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혐한은 일본 지배층, 군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조작된 감정이고 문화현상, 사회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 다 떠나서 우리 한국인들의 민족성과 관련이 있는 이 우리주의라든가 인간 중심주의 같은 거를 더 많이 발굴해서 세계에 알려야 된다. 물론 이런 것들이 K컬처 같은 데서 녹아서 세계에 알려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K 영화나 K 드라마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볼 때 많이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주의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은 우리주의란 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가족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K 드라마나 이런 데는 우리주의의 내용이 면면이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은 꼭 우리가 회복되는 걸로 끝나기도 해요. 한국 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심지어 캐대헌? 거기서도 사실 마지막의 장면은 우리의 복원이거든요. 목욕탕에 같이 목욕하는 장면. 빨개벗고. 이런 걸 보면 한국 문화의 위력에는 한국의 우리주의가 가지는 이 호소력, 또 외국인들이 느낄 때 무술성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행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더 제대로 된 우리주의라든가 우리 인간중심주의의 내용들을 알려서 세계적으로 좀 퍼뜨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국가를 건국할 때 이미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제시한 민족이에요. 아마 지구촌에 있는 어떤 민족도 건국신화로서 인류애를 얘기하는 국가는 없을 겁니다. 이 홍익인간에서 널리 인간을 뭐 이롭게 하라고 간단하게 해석해 본다면 여기서 인간은 한국인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처음부터 가졌던 것은 우리 한국인들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인간 전체를 이롭게 하는 세상, 인간을 가장 높은 위치에 세우고 우대하는 세상, 뭐 이런 것들을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한 세상을 꿈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폐쇄적인 범위에서의 우리 민족 종족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인들의 사실상 우리주의나 이 인간 중심주의는 배탈성이 없습니다. 인류애랑 통해요. 형제 인류애. 굉장히 이건 세계적으로 사실 전파돼도 좋은 또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가져야 될 그런 우수한 어떤 민족 심리나 민족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인대천도 비슷하고 동학혁명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인들이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외국에다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이 만약에 이러한 정신에 기초한 어떤 새로운 사회, 소위 이제 이상사회, 우리주의에 부합하는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데 성공한다면 한국의 어떤 모델, 사회 발전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저는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는데요.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다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게 이제 불평등 문제겠죠. 사회 개혁에 성공한다. 만약에 일본도 지금과 같은 군국주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네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개혁으로 나아간다. 한국도 그렇게 해서 뭐 기본사회 같은 걸 건설한다. 이럴 경우에는 한일 관계가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소위 이제 건강한 한일 관계, 아주 바람직한 한일 관계가 형성되면서 윈윈 하는 관계가 될 수 있겠죠. 뭐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동양 평화론 이런 게 실현되는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의 군국주의 문제죠.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 만났을 때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아주 강력하게 화를 내면서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본에 아주 노골적인 지금 군국주의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일본이 군국주의 열풍에 거의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이렇게 군국주의 길을 치닫는다면 저는 한일 관계가 양호해질 가능성은 없다. 당연하죠. 일본이 군국주의화에 성공하면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대상은 중국만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저는 중국과 전쟁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 한국이 일본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계속 이렇게 제2의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기 시작하고 이 길을 지금처럼 계속 질주한다면 한일 간의 관계는 좋아질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이 이걸 통해서 성공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봐요. 이 군국주의화를 통해서 아시아를 뭐 점령해서 옛날에 대동아 공영권의 영광을 재현한다? 이거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이제 예전하고 남이 엄청 달라졌죠. 중국, 한국, 심지어 북한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은 이 길을 계속 질주한다면 일본은 좀 망할 수도 있다고 봐요. 중국도 그 경고를 했죠. 너희들 계속 그러다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 멸망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일본이 저는 여기 좀 정신을 차리고 좀 군국주의에 들떠있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차리고 좀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옹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찾아뵙네요. 날씨가 엄청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런 영상들 많이 뜨잖아요, 그죠? 쇼츠들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본에 갔다가 아니면 중국에 갔다가 한국에 와서 좋은 점들 이런 걸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옛날에 제가 일본에 30년 전에 일본 처음 유학 갔을 때 그 일본의 모습은 대단했어요. 정말 나리타 공항도 엄청나게 컸었고, 그 당시에는 뭐 김포공항이었으니까. 어쨌든 내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는 도로가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무슨 만화책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 애니메이션 숲이 막 우거져가지고 와, 너무 막 그냥 그 우거지고. 그런데 한국을 보면은 황폐하게 뻘겋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개발하느라고 막 불도저를 밀어넣고 해서 거기에 이제 막 경사면에다 겨우 이제 뭘 이제 화사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망을 이제 치고 거기에다 뭘 심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일본은 벌써 그 모든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 숲이 막 20-30년씩 그냥 오랫동안 그 숲을 가꾸었던 이런 모습들 너무나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거는 그 당시에 일본은 뭐 모든 면에서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죠. 도로도 깨끗했고, 도로를 건너는 건널목 같은 그 화이트 보도 건널 때 그 선 같은 것들이 그 만화책 진짜 애니메이션이 막 깨끗하게 그냥 그려놓은 것 같은 그 정도로 깨끗했고. 근데 한국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오히려 어느 정도 뒤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일본은 어쨌든 그렇게 도로를 이제 닦아놓고 해서 어쨌든 20-30년 지났단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예를 들어서 유학 갔을 때 그때 이미 다 갖춰져 있었단 말이죠. 그게 지금 30년 가까이 흐르면서 많이 퇴색됐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어떠냐? 최근에 내가 유학 가고 난 다음에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고 무슨 도시화가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건물들을 들어서고 깨끗한 건물, 현대식의 건물들을 들어서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옛날에 깨끗했던 건물보다도 일본은 서서히 이제 퇴화되어 가는 상황이 있어 한국은 새롭게 지어진 건물들이니까 이게 대비가 뚜렷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와, 새 건물다 너무 번쩍번쩍한다, 빛난다. 그리고 도로도 보면 한국도 요즘은 도로를 너무나 잘 해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은 한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 세계인들이 코리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노스 코리아?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사우스 코리아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K-팝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K 드라마, K 뮤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의 그 한류를 통해 가지고 진면목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에 이제 와서 보니까 와 한국이 이렇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 그러니까 새롭게 발견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계속 발전해 왔고 이미 그렇게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가 와서 보니까 일본만 대단한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한국 와서 보니까 일본보다 더 건물도 새 거고 도로도 더 깨끗하고 이런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요즘 보면은 과거에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본 유학 갔을 때 94년도인데 94년도만 해도요. 한국은 데모를 한 그 뒤끝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도로에.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지금 서울 시내가 저렇게 정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막 차가 어디 예를 서울역을 이제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차가 버스가 한 대 오면은 막 우르르르 다 타려고 막 몰려다닙니다. 개판이었어 한마디로. 그런데 일본에 딱 갔는데 94년도에 딱 갔는데 야 이거는 번호가 탁탁탁탁 그게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거기에 버스가 또 빠르지도 않아요. 천천히 와서 싹 되면은 줄 쫙 서가 있다가 천천히 탑니다. 그리고 일본은 다 타고 나서 내가 볼 때는 한 2, 3초는 있다가 다 타고 나서 2, 3초는 있다가 출발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때요? 막 끝에 이제 다 타자마자 그냥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엄청났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아시아에 자주 여행 오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그렇게 일본의 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선진화된 그 시스템하고 한국은 그렇지 않을 거다는 인식을 갖고 여행을 왔다가 이제 뭐 일본 가는 김에 그 옆 나라 한국 한번 들려보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 한류 이제 그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드라마를 보고 뭐 이렇게 보니까 깨끗하다, 좋다. 그래서 한번 와보자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그 뭐랄까 현타라 그럴까. 와, 한국이 이 정도였나?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국에 오면은 되게 이제 놀라운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건널목을 걷는데 거기 보면은 아주 소나기가 내리거나 아니면 햇빛이 쨍쨍 쬐거나 할 때에 그 가림막이 될 수 있는 이 파라솔 같은 걸 펼칠 수 있어요. 이 장치가 되어 있다고 건널목에. 그리고 그 건널목 그 장치 밑에 보면 의자가 몇 개가 있어. 2개 정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햇빛이 쨍쨍 내릴 때는 그 밑에 이제 가림막이 되는 거고 비가 막 쏟아질 때는 그게 이제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 의자에 잠깐 앉아서 기다렸다가 건널목 이제 신호가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갈 수 있도록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 볼 때는 너무나 신기하고 이거는 정말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정말 제대로 생각을 해서 행정을 펼치는구나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겨울에 예를 들어서 그 기다리는 의자가 따뜻하잖아요. 다 설치돼 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하잖아요. 엉덩이에 따뜻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아마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는 이런 장치들이 없어요. 거의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와 깨끗함과 동시에 휴지 조각 하나도 안 보이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한국이 그 길거리에 보면 거의 휴지 조각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장치들까지 이제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일본이 한국이 되게 이제 최첨단 같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는 거죠. 특히 외국인들에게. 그래서 한국은 야, 일본보다도 훨씬 낫네. 막 거기다가 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특히 이제 지하철 타기가 편하고 지하철 그 표 하나만 사면은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환승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안내 표지판들이 전부 영어, 중국, 일본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와도 길 찾는데 참 거의 어려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어로 다 안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인상 깊은 거죠. 뭐 거기다가 가격은 또 얼마나 쌉니까? 근데 일본은 가격도 지하철은 한국에 뭐 2~3배에서 좀 멀리만 가면은 5배, 좀 더 멀리 가면 10배나 돼요. 그러니까 교통비가 엄청나게 비싸고, 그 다음에 일본의 지하철들은 막 국철도 있고, 도형, 민영화, 막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섞여가지고 복잡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개판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난개발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거 된 다음에 또 민영화가 된 그 철도가 또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내리면은 어디 탑승구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한참 헤매야 되고 그리고 그 또 표를 새로 끊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철도
교통비가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찾기가 힘들고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가 한국에 오면 너무나 편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하철이. 외국인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의 지하철이 너무나 편하다. 지하철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프랑스 한번 가보세요. 독일 한번 가보세요. 미국 한번 가보세요. 난 뉴욕도 가봤는데 지하철이 엄습해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한마디로 오래됐고 낡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지하철은 정말 깨끗해요. 특히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공항철도는 처음에 그 설치했을 때는 손님이 없이 텅텅 비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예상치는 뭐 몇십만 탈 거라 그랬는데 몇만도 안 탄다. 그래가지고 비판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면요. 항상 손님이 거덕거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리 시설들을 보면서 야, 한국은 우리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본에서 온 사람들도 우리보다 한 10년, 20년 미래를 사는 도시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이 최근에 뭐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다 개발했던 부분들이 많으니까 다 새로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의 위상은요, 사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있었어요. 북한이 항상 미사일 쏘고 핵무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남한은 위험하다. 그런 인식이 강해가지고 주식은 말할 것도 없었고 모든 면에서 한국은 불안정하고 중국과 일본 옆에 붙은 조그마한 섬과 같은 나라 이런 인식이었다고요. 그랬다가 그 뒤로 내가 볼 때는 급부상하게 된 게 코로나19 이후로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됐는데 왜 그러냐? 그 코로나는 전 세계에 똑같은 과제를 안겨줬잖아요. 똑같은 그 어떤 병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만큼 확실하게 그 나라의 시스템을 전 세계에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시험지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한국은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때. 그건 왜냐? 한국이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감염된 사람이 이동 경로 같은 걸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게 파악되면은 바로 그 사람들을 다 연락해가지고 불러다가 무료로 검진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격리하고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잘 됐었어요. 그거는 그 앞에 한번 왕창 실패한 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런 정비를 잘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장비가 잘 되는 상태에서 코로나19가 딱 왔는데 한국은 그렇게 해서 사망자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수백만 명이 죽었죠, 그걸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한마디로 말해서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검사 키트도 없었어요. 막 그러면서 한마디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개판이었습니다. 그게 전 세계가 다 바라본 거예요. 그때 한국이 엄청나게 그 디지털화가 잘 돼 있고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구나 하는 것들 세계에 어필하게 되고 그게 큰 역할을 하고 나서 또 그 뒤로 K-팝이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K-무비 이런 것들이 계속 연달아 히트작을 내면서 뭐 일본은 한국이 굉장히 지금 히트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BTS라든가 블랙핑크라든가 뭐 한 번씩 이제 전 세계 투어 가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이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 여행을 하게 되면은 웬간하면 프리패스예요. 이거는 정말 놀랍다 그래요. 다들 그래요. 누구나 다 한국의 이 소위 말해서 여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미국인보다도 훨씬 낫고 중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보다도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일본은 뭐 사실 뭐 여권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17%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을 다녀보면은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절실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바탕이 뭐냐면은 한국의 경제력이 엄청나게 바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방력도 최근에 와서 급신장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바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전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그러고 나서 한국의 방위 산업이 급성장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천궁2 같은 게 막 96% 명중률을 보인다. 이러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의 방위력에 대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다시 보게 됐다. 그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깜짝 놀래고 일본에서도 한국의 이 방위 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전 세계에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거. 이게 몇 년 사이에 그래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터지면서 거기에 어떤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평판이 달라지는데 한국은 코로나19 때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전쟁이 터진 거하고 그다음 중동 전쟁 이런 것들 세계적인 사건들이 터지면서 거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들이 너무나 스피디하게 대응을 잘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엄청나게 한국을 높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물론 거기에 이제 K 컬처, K 문화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면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최고의 지금 경제를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누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나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계속 증가할 이유는 딱 한 가지.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달라지면서 갔다 오고 나서 한국 좋다 하면서 친구들이 다시 또 나도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일본의 여권을 보면은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거의 못 간다고 보고 그 대신 가까운 한국에 값싸게 K컬처 이런 것들 뭐 그걸 향유하고 K 푸드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K 뭐 뷰티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한국에 많이 오지 않나 그런 면에서 조금씩 더 많이 오기는 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계속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한 번 와서 좋으니까 또 와야겠다고 느끼는 거죠. 서울에 한 두 번 오고 나면 좀 더 다른 데도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부산을 이제 또 간다든가 제2의 도시인.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또 한번 보고 나면은 다른 지방 도시 쪽으로 전주를 간다든가 전주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방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새로운 곳으로 탐방하고 싶어지는 이제 욕구가 생기는 건데,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 가는 거 보면은 옛날에는 도쿄, 오사카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뭐 곳곳에 그 지방 소도시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소소한 재미들을 느끼고 그래서 뭐 그 지역에 가보면 거의 한국인들 관광객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조그만 소도시들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여행의 하나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같은 데 계속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오는 사람들은 좀 더 다른 곳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지방으로 좀 더 숨겨져 있던 그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재미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검색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지역은 또 이런 게 재밌네. 이 지역은 또 누가 갔다가 그게 SNS 올리면 그쪽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방으로 많이들 간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뭐 SNS에 어디가 들렀는데 여기 뭐가 좋더라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겠죠. 오늘 내가 점심을 먹었는데 요 주변에서 홍콩 어떤 유튜버가 이 집에 음식이 맛있다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때 손님들이 그거 하나 보고 그렇게 많이 몰려왔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최근에는 손님이 싹 안 온다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니까 SNS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한번 끊기니까 그대로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쿠데타 이 이후로 여행객 한동안 끊겼었잖아요. 그렇게 이미 한번 끊기니까 그게 딱 끊겨버렸더니 그래서 지금은 식당에 손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 SNS 그 하나 올린 그 영상이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냐 그 영상을 보고 왔다는 게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홍콩에 싱가포르인가 뭐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행 가가지고 유튜버들이 한국에 자기가 어디 들렀고 했는데 여기서 이 음식이 맛있고 여기에는 이런 요리가 맛있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야겠죠. 그거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들이 너무나 일본말로 야사시 하다 그러죠. 굉장히 친절하고 그다음에 레이디 퍼스트 이런 게 명확하고 굉장히 핸섬하고 옷도 잘 입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 남자들이 그리고 이제 키도 크고 그다음 어깨도 또 부러졌고 이건 다 군대를 갔다 와서 그렇잖아요. BTS도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젊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게 체격도 그냥 남자답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 여성들한테 한국 남자는 꽤 인기 있는 상대방이라 그럴까? 그건 일본 남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남성스럽지가 못하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해요. 그건 왜 군대도 안 갔다 오고 한국은 군대 갔다 오면 남성스러워져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여성은 여성스럽고 남성은 남성스러울 때 서로의 매력을 느낀다. 그럴 수 있겠죠.